시작기도 같이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예, 오늘은 신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신앙은 전인적인 그런 영역을 다 이렇게 포함을 한다고 보통 말합니다. 우리의 인격적인 모든 면, 의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지성, 이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하는데, 단지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만도 아니고 또 지성적으로 이해하는 것만도 아니고 또 그냥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만도 아닌 이 모든 것이 다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하는데, 그 중에서 다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중에서 특히 신앙은 어떤 관점을 갖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알든 모르든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어떤 것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있습니다.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객관적으로 나는 본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객관적으로 보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고 대부분 주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는 경우보다 자기 주관적인 자기 관점 또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외부 사물들이나 사건들이나 사람들을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신앙인의 관점이라고 말할 때는 누구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걸 말합니까? 예, 하느님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자가 된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관점을 이제 새로운 관점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보는 눈을 새롭게 한다는 거죠. 낡은 인간을 이제 벗어버리고 새 인간이 된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을 이제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관점으로 바꾸는 것을 이렇게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관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손을 들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네? 주목하라는 뜻이다. 또요. 잠깐만. 네, 그런 뜻이다. 또. 인사를 한다. 또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어느 것이 정확한 해석일까요? 네, 여러분들은 모르죠. 그죠? 누가 알아요? 네, 손을 든 저만 알아요. 네, 저만 압니다. 그래서 제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이 객관적인 사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해요? 주관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나름대로의 관점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안경을 가지고 제가 손을 든 이 사실을 해석을 해내요. 나름대로 의미를 평가해 봅니다. 이 의미 평가하거나 해석할 때는 지금 상황을 파악해보고 과거의 내 경험으로 되돌아가서 유사 상황이 있는지를 비교해가지고 그때 이런 상황에서 이런 행동은 이런 의미더라 하는 그 경험을 아주 빠른 속도로 우리 두뇌가 가지고 와서 지금 현재 객관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나름대로 비교적 정확하게 평가해내는 그런 메커니즘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업 중에 손을 들었다? 그럼 무슨 뜻이다 생각합니까? 예, 질문이 있습니다 생각하죠. 그죠? 옛날에 과거에 수업 중에 손든 사람이 보니까 질문이 있다는 뜻이더라. 예, 지금 상황 파악을 해보니까 수업 중이더라. 손을 들었으니까 질문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많은 경우에 맞아 들어가요. 그러나 항상 맞아 들어가느냐? 예,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한 학생이 수업 중에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이해할까요? 질문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질문하십시오 이렇게 기회를 주니까 이 학생이 얼른 손을 내리면서 아니에요 그래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학생이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다가
그냥 우연히 창밖으로 눈을 돌렸는데 밖에서 친구가 지나가다가 눈을 마주친 거예요. 친구가 손을 딱 들었어요. 자기도 그 친구하고 안다고 손을 딱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로 그거를 본 겁니다. 이 친구와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난 그 상황을 저는 모르죠. 못 봤습니다. 저는 단지 손든 것만 보고 이 상황만 파악하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질문 있는 걸 해석했지만은 실제로 그 친구가 손을 든 의미는 서로 간에 인사를 교환하는 의미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상황 안에서 내가 파악을 하지만은 이 상황을 내가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상황을 내가 정확하게 다 알 수 있느냐 하면 모르거든요. 제가 지금 수업 중에 손을 들 때는 일반적으로 질문 있는 걸로 이해하죠. 그죠? 똑같은 손드는 행동인데 내가 길거리에서 손을 들면 어떻게 돼요? 택시가 와서 딱 섭니다. 그죠? 유람선을 타고 가다가 손을 들었다. 뭘까요? 저 지나가는 유람선을 보고 제가 손을 들었어요. 뭔 뜻일까요? 예, 인사하는 거죠. 서로 인사하는 겁니다. 외적으로 볼 때는 똑같이 손을 드는 행동이지만은 그 손든 행동의 의미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손든 사람만이 그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짐작하고 추측하고 상상하고 그냥 해석하는 겁니다. 이 짐작과 상상이 추측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맞는 경우보다 틀릴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제 제가 그런 거를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바로 이거를 설명한 이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관점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부정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관점들을 기꺼이 과감하게 털어버리고 새로운 관점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예수님께서 우리가 요청하는 그런 관점으로 돌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되어가는 겁니다. 성당에 하루에 한 번 다니고 아니면 하루 10번 갔다 온다 해서 신앙이 달라지는 것은 외적인 하나의 행동은 달라질지 모르지만은 우리 내면적인 변화나 회개는 사실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이 관점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변화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관점이 이 해석의 틀이 우리가 바라보는 이것이 왜 생기는지를 이렇게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어떤 관점은 자기가 알든 모르든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경험을 하면서 하나씩 만들어갑니다. 근데 이 만들어져가는 이 관점을 우리는 무엇에 비유할 수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그 지구본 아세요? 요 지도가 그려져 있는 동그라만 지구본 그걸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탁자 위에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지구본이 하나 있다. 이 지구본에서 서울, 여기가 지금 명동이죠, 그죠? 명동에 있는 평화방송국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마 이 지구본에서 대한민국을 찾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조그만하게 나와 있겠죠, 그죠? 대한민국을 찾았어요. 서울 보니까 점만 하나 있습니다. 명동에서 평화방송 찾아라 그러면은 정확하게 찍기가 훨씬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요 정도 될 거다 대충 얘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집어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평화방송국만한 지구본이 하나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거기에 평화방송국이 어디에 위치했는지 찾아라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아마 우리나라도 크게 나와 있을 거고 서울도 아마 지역이 크게 나와 있을 거고 어쩌면은 이 방송국이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이 표시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지구본에서는 우리가 이 위치를 정확하게 찍어낼 수가 있죠.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점이 크면 클수록 객관적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읽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적으면 적을수록 짐작이나 추측이나 상상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짐작이나 추측이나 상상이 많이 들어가면은 오류에 빠질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집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관점, 자기가 판단한 그 해석, 이것을 절대화하려는 오류에 잘 빠집니다. 나는 틀리게 안 봐. 나는 사실 있는 그대로 봐. 객관적으로 보면
나는 정확하게 봐. 편견. 나한테는 그런 거 없어. 나 있는 그대로 보려고 그래.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편견을 갖지는 않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관점의 한계 때문에 이 제한된 우리의 그 약함 때문에 우리가 오픈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고 그 열려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우리는 자기 관점을 절대와 항상 옳게 그렇게 믿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수도에서 있었던 걸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언젠가 어떤 수사님께서 좀 보니까 기분이 좀 안 좋아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냐? 물으니까 이 수사님이 그래요. 다음 토요일 날 이제 학생 공동체였었는데 다음 토요일 날 다른 수도에 하고 축구 시합을 하기로 했는데 축구 선수 명단을 짜는 수사님이 선수 명단에서 자기 이름을 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졌어. 자, 객관적인 사실은 뭡니까? 선수 명단에서 이름이 빠진 거죠, 그죠? 명단에서 자기 이름이 없는 걸 말합니다. 자,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누구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이 객관적인 사실을 이 수사님이 주관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기분이 나빠진 걸 봐서 좋게 해석했을까요? 나쁘게 해석했을까요? 나쁘게 해석했습니다. 자기 실력을, 축구 실력을 한마디로 무시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화가 난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가서 한번 물어봐라. 왜 뺐는지. 그거는 뭡니까? 실제로 뺀 사람만이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그죠? 아까 마치 제가 손을 들었을 때 손든 사람만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듯이 가서 한번 물어봐라. 왜 뺐는지. 아유, 물어보라 말합니다. 왜? 벌써 나는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고 그 판단이 옳다는 확신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도 가서 한번 물어봐라 그랬어요. 제가 이제 몇 번 이러니까 할 수 없이 갔어요. 갔다 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인상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뭐라 그러던데? 언젠가 무릎이 안 좋다고 내가 말했다 그러는데 그거 거짓말입니다. 이미 나는 대답을 가지고 있어요. 상대가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그 진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왜냐면 진실은 내한테 있으니까. 그래서 상대가 사실을 얘기해도 나는 내 추측, 상상, 짐작을 더 옳다고 믿어버리고 상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게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오류들입니다. 내 판단, 내 짐작, 내 상상은 항상 정확하고 옳다. 그런데 그게 옳지 않다는 사실을 제가 이제 계속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관점들은요, 실제로 아주 조그만하고 아주 많은 제한들이 있습니다. 이 관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조금 보면은 그게 금방 드러납니다. 우리는 외부 세계와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접촉을 하면서 보통 새로운 관점이나 틀들이 쌓여갑니다. 근데 외부 세계와 뭘 통해서 우리가 접촉을 합니까? 제가 여기 서 있다는 거 여러분들은 뭘 통해서 알아요? 네, 보고 알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듣고 알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시각도 없고 청각도 없다면 제가 여기 서서 물구나무를 서든 온갖 난리를 다 쳐도 여러분들은 제가 여기 있다는 거를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와의 만남이라든지 이 세계와의 접촉을 보통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합니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접촉해보고, 그 다음에 인간은 또 뭐가 있습니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사고가 있어요. 생각하는 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은 이 세상과 접촉해 나갑니다. 만나게 돼요. 처음에 아기가 탁 태어났을 때 처음으로 접촉하는 사람이 대부분 엄마죠. 그죠? 그래서 접촉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들을 쌓아갑니다. 엄마가 안아주니까 엄마 가슴은 참으로 포근하구나 하는 새로운 관점이 하나 만들어져 갑니다. 엄마가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줘요. 엄마 손길은 참 부드럽고 좋구나. 나를 기분 좋게 하고 잠이 오게 만들구나. 이런 관점이 하나 만들어져요. 엄마가 자장가를 불러줘. 엄마 목소리는 참 좋구나. 나를 편안하게 해준다. 이런 관점들이 하나씩 둘씩 이렇게 만들어져 갑니다. 새로운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 손이 따끔해. 한 대 맞았거든요. 그런데 얘는 즉시 혼란에 빠집니다. 옛날에 내가 경험한 엄마 손은 부드럽고 참 좋았는데 왜 이번에 엄마 손은 따끔할까? 이제 혼란스러워. 어느 게 진짜 엄마일까? 그런데 엄마가 다행히
인격적으로 성장해서 일관성 있는 엄마라면은 아기가 즉시 그걸 구분해내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엄마 손은 따끔해지고 어땠을 때 엄마 손은 부드럽다는 구분해내면서 그런 새로운 틀을 하나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엄마가 기분파 엄마가 되어가지고 엄마 기분 좋으면은 애 토닥거려주고 기분 나쁘면 애 패. 그러면 애는 새로운 관점을 하나 만듭니다. 엄마 눈치를 봐야 살아남겠구나 하는 틀을 만들어 간단 말입니다. 예. 새로운 틀을 그렇게 만들어 가요. 어쨌든 이런 틀들을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보통 학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3 내지 5세가 되면은 이 틀들의 큰 윤곽이 이렇게 잡혀진다고 봅니다. 경험의 큰 틀들이.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이미 이런 이론은 몰라도 이미 직감, 뭡니까? 이거를 깨뚫고 계셨죠, 그죠? 속담이 있죠, 뭡니까? 3살 버릇 8까지 간다, 그겁니다. 그래서 큰 틀은 어릴 때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이제 가감이 일어나고 좀 더 보태지기도 하고 빼지기도 하고 수정도 일어나면서 이 틀들이 점점 굳어져 간단 말입니다. 이 틀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봅니다. 내가 어릴 때 내 주변의 사람들, 가족들, 사람들이 다 참 좋은 사람이었다. 이러면은 내가 어떤 틀을 가지고 있을까요? 인간은 다 선하고 좋다는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커서도 주변의 사람들 만날 때 어떨 것 같아요? 항상 좋은 사람들이었으니까 편한 마음으로, 예, 긍정적인 자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자연적으로 마련이 되죠. 그죠? 예. 그래서 그 틀에서부터 우리는 영향을 받고 그 틀을 가지고 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이 이런 어떤 관점이 상당히 부정적이다.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내가 어떤 한 자매에 대한 생각이 내 관점이 아주 부정적이라면은 그 자매가 어느 날 착한 일을 하는 걸 내가 우연히 봤어.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무슨 꿍꿍이가 있어가지고 저럴까? 예. 좋은 걸 있는 그대로 봐주기보다 내 관점에서 가지고 보기 때문에 내 관점에 의하면 저 사람은 좋은 일 할 사람이 아니야. 좋은 일을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좋지 않은 의도가 밑에 숨어 있을 거다. 이렇게 보게 된다고요. 이게 우리 관점이 미치는 영향들입니다. 이게. 근데 이 관점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정확하지 않다. 아주 제한적이다 했는데 그 제한적인 이유를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을 할 때는 이 오감을 가지고 경험을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오감이 여러분들도 지금 경험하시듯이 저하고 이렇게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을 동안에는 오감 중에서 어느 것이 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까? 시각과 청각. 다른 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놀고 있죠, 그냥. 전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기능이 저하되어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 주변 세계는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경험들을 막 우리한테 던져주고 있는데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그 감각기관을 통해서만 정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정보들은 어떻게 한다? 그냥 흘려보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선별적으로 받아들인 정보만 가지고 뭘 만든다? 결국 우리의 관점의 틀을 만들어 가니까 그 관점 자체가 정확성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요. 또 뭐가 제한적이냐 하면은 우리의 이 오감이요. 항상 객관성을 띠면서 어떤 걸 바라보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선호하는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내가 선호하는 어떤 사람은 시각을 더 선호하고 어떤 사람은 청각을 더 선호하고 어떤 사람은 촉각을 더 선호하고 어떤 사람은 후각이나 미각 어떤 사람은 사고 다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 뭐 크게 차이는 안 나지 약간의 그 선호도가 다릅니다. 내가 만약에 여러분 학창시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할 때 내가 청각을 더 선호한 사람이었다면은 뭘까요? 공부할 때 소리를 내면서 공부합니다. 그래 잘 애워져. 그 다음에 시각을 더 선호했다면은 밑줄 긋고 색연필 가지고 줄 긋고 시각적인 것을 훨씬 더 많이 이용을 합니다. 더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아주 미묘한 이런 차이들이 가정생활에서도 그냥 영향을 미칩니다. 예. 만약에 아내는 촉각적인 촉각을 더 선호하는 사람이고 남편은 청각을 더 선호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남편은 청각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아내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표시를 뭘로 해주기를 바랄까요? 예, 말로 해주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사랑해, 당신 참 멋있어, 인정해주는 말, 칭찬해주는 말 이런 것들을 자꾸 통해서 들어올 때 청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는 훨씬 더 소중하고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요. 그런데 본인이 그러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도
청각적으로 그렇게 해주려고 그러겠죠. 그죠? 예. 당신 좋아해, 사랑해 이러는데 아내는 촉각적이기 때문에 말로만 해가 뭐해? 별로 의미가 없어져. 예. 오히려 아내는 촉각을 서로 한다면은, 예, 등을 토닥거려주고, 손 잡아주고, 안아주고, 이걸 더 사랑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청각으로 오는 거는 그냥 말일 뿐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미묘한 차이들이 사실은 인간관계에서 서로 간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때때로는 서로 갈등의 소지도 됩니다. 그렇겠죠, 그죠? 예. 이런 청각적이거나 또 촉각적인 사람들, 시각적인 이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길을 가고 있는데 저 길 가운데 예쁘게 포장된 선물 박스가 하나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각자가 선호하는 그 감각기관에 따라서 반응들을 다르게 보여요. 제일 처음에 딱 그걸 보고 시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시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야, 저거 이쁘다. 예. 사고적인 사람은 즉시 생각으로 애도립니다. 뭐가 들었을까? 누가 떨어뜨렸을까? 예, 생각하는 쪽으로 넘어갑니다. 누가 가서 잡을까요? 예, 촉각적인 사람이 가서 먼저 잡습니다. 예. 청각적인 사람은 뭐가 들었지? 뭐가 들었지? 예.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차이들로 인해서 자기가 어떤 정보를 받을 때 자기가 선호하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는 어떻게 할까요? 틀을 만드는데 더 많이 이용하고 자기가 선호하지 않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들은 좀 흘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틀, 우리 관점 자체가 어떨 것 같아요? 그만큼 또 부실해집니다. 그만큼 정확도가 또 떨어진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틀을 만들어 갈 때, 이런 관점을 만들어 갈 때, 이런 경험들을 쌓아갈 때 주로 어디에 쌓느냐 하면은 내 나름의 고유한 문화 안에서 만들어 갑니다. 그죠? 내 나름의 언어들, 문화가 있습니다. 이 한국 문화와 외국 문화는 차이가 상당히 크죠. 그죠? 독일 사람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딱딱하다, 성실하다, 건면하다, 절약을 한다, 인색하다. 독일 사람 몇 사람 만나봤어요? 우리 자신의 그 경험이 얼마나 제한될 수 있다는 게 즉시 드러나죠. 그죠? 일본 사람 그러면 우리가 또 막 이미지가 있으면 틀이 있어요, 벌써. 근데 그 틀이 내가 일본 사람을 다 만나보고 만들었냐면 절대 안 그렇거든요. 한두 개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틀을 보통 만들어 갑니다. 그 틀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소위 말하는 지방색, 그렇죠. 어느 지역 사람 이러면은 어떻다 하는 틀을 만들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지역 사람들을 다 만나보고 그러냐는 아니거든요. 그냥 간접적으로 전에 듣고도 그러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 두 사람 만난 걸 가지고 그 전체 지역 사람으로 이렇게 틀을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굉장히 제한된 그런 틀들입니다. 그리고 나라마다 문화가 다른 게 아니라요, 한국이라는 한 땅 안에 들어와도 문화가 서로 다릅니다. 지역마다 다르고, 또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가정마다 문화가 다 달라요. 가정마다 문화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해가지고 처음에 시댁에 이렇게 오니까 힘들죠, 그죠? 일이 힘든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문화가 낯선 문화입니다. 집에 있을 때는 이렇게 저렇게 행동해도 이것이 옳은지 그런지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벌써 판단도 서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금방금방 그거를 해결해낼 수 있는 역량이 내 안에 있는데, 낯선 문화 안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건지 저렇게 하는 것이 괜찮은 건지 이 구분이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긴장이 되고 그 자체가 하나의 스트레스가 되죠. 문화 차이로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만드는 이 틀은 어느 문화에서 만들어요? 한국이라는 문화 안에서, 또 내가 살던 어떤 지역 안에서, 내 가정 안에서 만듭니다. 거기에서 만들어진 이 관점이니까 우리 집에서는 잘 통해요. 잘 맞아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과 크게 문제가 안 생겨요. 실제로 형제끼리도 그 관점의 차이로 또 많이 부딪히기도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가깝습니다. 이 관점이 다른 문화에서 산 사람들, 다른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과 만나게 될 때는 둘이가 서로 같이 조화롭게 맞추고 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 관점으로 가지고 다른 문화를 평가한다면은 오류의 가능성이 훨씬 크죠.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태리로 공부하러 갈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이태리 말을 처음 언어를 공부하고 있었는데, 학원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학원에서 이태리 말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한국말을 모르시니까
예, 제가 뭘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지를 몰라요. 당연히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해도 제 질문을 제가 이태리 말도 잘 못하니까 질문도 제대로 못했겠죠. 그죠? 그런데다가 우리 문화를 모르니까 이분이 제가 뭐가 어려워서 그러는지를 이해를 못하니까 정확하게 가르쳐 주기를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한 달 땡기다가 아이고 배울 게 없다 하고 그냥 그만두었습니다. 두고 나서 뭐를 했냐면 제가 독학을 혼자서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거의 같이 있던 공동체 수사님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일주일에 한 3시간만 시간을 내달라. 그래서 내가 언어를 공부하면서 모르는 걸 물어볼 테니까 그때 좀 가르쳐달라. 이래가지고 그 수사님이 젊은 수사님이었어요. 저는 보좌 생활을 하다가 갔고, 이렇게 30이 넘었고, 이 수사님은 이제 19, 20 정도 된 젊은 수사님이었습니다. 그 수사님 참 좋은 수사님이었어요. 착했어요. 근데 이제 몇 주간은 그렇게 하다가 이 수사님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또 많이 친해졌는데, 어느 날 이 수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뺨을 이렇게 톡톡톡 치는 거예요. 우리 문화에서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예, 귀엽다. 애기들한테 그러죠, 그죠? 같은 친구들한테도 안 그럽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그거를 당하면서 기분이 굉장히 나빠졌어요. 근데 얘가 착한 수사인데 그럴 리가 없는데 이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그러는 걸 보고 기분이 나빴지만 처음에 제가 말을 안 했어요. 저를 열심히 도와주는 사람인데 그것도 기분 나쁜 표현을 했다가 안 도와주면 개인 교수가 사라지잖아요. 근데 한 주쯤 지났을까? 수도원 식당에서 그 식당에 한 120명 정도 같이 밥을 같이 먹는 그런 수도원 식당이었습니다. 학생들도 있고 교수님들도 있고 이제 같이 있는데 그 교수님 중에서 연세가 좀 많은 분이 몇 분 계셨는데 우연히 보니까 어떤 우리 수사님이 그 교수님이 있는데 가서 교수님한테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옆에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저게 어떤 의미냐. 이태리 문화에서는 친하면은 그것이 친하다는 표시라는 겁니다, 그게. 그 문화에서는 이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죠? 한국에서는 똑같은 객관적인 행동이 한국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다? 예, 귀엽다. 그러니까 나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한테 사용하는 행동이지만은 그쪽 동네에서는 예, 친한 사람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친하다 그러면 유교적인 문화의 영향으로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친구를 우리가 정하지 않습니까? 외국에서는 얼마나 친밀한 관계냐, 이게 중심이지 나이 차이는 전혀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든 노인이라도 나하고 친밀한 관계다 이러면 친구예요, 그냥. 그래서 친한 표시로 이러고 있는 걸 보고 제가 이 동네에서는 이런 의미구나. 그런데 이성적으로 알아도 그 친구가 또 그러니까 또 기분이 나빠지거든요. 이 틀이 그만큼 강하다는 걸 말해요. 쉽게 안 깨집니다, 그죠? 안 바뀌어져요.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가 고유한 한국 문화나 그런 어떤 우리 가정 문화 안에서 만들어진 이런 어떤 관점들이 실제로 다른 사람과 접할 때 정확도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어도 그래요. 우리는 같은 한국말 쓰니까 똑같은 말 쓰고 있다고 우리는 그냥 착각하고 살아가죠. 근데 실제로 말 때문에 많이 싸우죠. 왜 싸울까요? 똑같은 한국말 쓰지만 그 말 안에 들어있는 단어들은, 의미들은, 뉘앙스는 다 각자가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얼마 전에, 한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신부님 중에서 좀 괴짜 신부님 한 분 계셨어요. 그 신부님께서 어느 날, 그 신부님께 어떤 자매님이 이렇게 손님으로 왔는데, 우리 신부님이 그 자매님에게, 자매님은 금붕어 닮았습니다. 그랬대요. 자, 금붕어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금붕어. 예, 눈이 크고 튀어나왔다. 또, 입이 볼록 나왔다. 또, 물을 많이 먹는다. 예, 또요. 통통하다. 못생겼다. 여기는 못생겼다. 이쁘다 하는 건 안 나오네. 예. 예, 귀엽고 이쁘죠, 그죠? 예, 귀엽고 이쁘다. 이거는 각자의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금붕어를 귀엽게 아예 처음부터 보면은 그 자녀들도 당연히 귀여운 걸로 이렇게 인식하고 받아들여요. 그런데 우리 신부님이 그 자매님을 보면서 금붕어라고 이렇게 이제 불렀는데 나중에 저녁에 오셔가지고 식탁에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어떤 사람이 왔는데 눈이 약간 나온 것 같아서 개구리라 부르라 그랬다가 개구리라 부르면 화낼 것 같아요. 금붕어라 불렀더니만 아주 좋아하더라 그러세요. 자, 우리 신부님이 금붕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맞춘 초점은 어디에 맞췄어요? 눈에다 맞췄거든요. 근데 그 자매님은 좋아했다 그랬어요. 어디에 초점을 맞췄을까요? 귀엽고 이쁘다는 데 초점을 맞췄어요.
똑같은 단어지만은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은 굉장히 다의적입니다. 다양합니다. 그거는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추냐는 것은 자기가 가정에서 커오면서 거기에 뉘앙스를, 그 의미들을 담아서 그 단어를 배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말을 아주 듣기 싫어하고, 그렇죠. 내가 들었을 때는 별말 아닌데 저 사람은 그냥 발끈해. 왜냐면 그 문화에서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내 문화에서 가지고 있던 그 의미와는 전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를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내가 배운, 만들어진 이 관점이니까 이 관점이 자기한테는 정확하고 옳고 그 같은 문화 안에서는 정확하고 잘 맞아 들어갈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자기 문화 그 틀만 벗어나면은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개인 경험에 따라서도 또 그것이 달라집니다. 자, 앰뷸런스가 웽웽웽 소리를 내면서 달려가고 있다. 앰뷸런스 그럼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위급한 상황, 환자, 병원, 이게 보편적이죠, 그죠? 보통 이런 경험들을 합니다. 근데 제가 언젠가 한번 신문에서 봤는데, 지금은 뭐 안 그러겠지만요, 언젠가 신문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은, 급하게 공항에 가야 될 사람이 있을 때 비행기 시간 때문에, 뭐 119인가 뭐 어디 뭐 그 응급차를 부르면은 순식간에 공항까지 데려다 준다는 그 신문, 제가 뉴스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뉴스를 보고 나서, 앰뷸런스가 총알 택시도 하는구나. 새로운 경험을 하나 했죠, 그죠? 간접 경험이지만. 그리고 언젠가 또 한 번 제가 해화동에 살다가 시내로 들어갈 때 보면은 3층 터널을 이렇게 지내옵니다. 3층 터널을 지나서 이제 광화문 쪽으로 막 내려오다 보면은 왼쪽 편에 약수터가 하나 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약수터를 지나오면서 우연히 그냥 눈길을 약수터로 주었는데 보니까 앰뷸런스가 거기 되어져 있고 약수물을 이렇게 막 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앰뷸런스가 약수물을 기르러 다니는구나. 제가 또 그걸 또 새로운 경험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앰뷸런스가 맹맹거리고 달리면 제가 뭔 생각을 할까요? 다른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병원 환자, 이제 플러스 공항 가나, 약수터에 가나. 왜냐면 제 경험이 새로운 경험을 하면 이 경험이 새로운 관점을 하나 더 갖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관점들이 자기의 경험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관점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경험들은 굉장히 한계 지어져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인간이란 이런 말을 하지만 실제로 내가 만나서 영향을 주고받은 인간 몇 명 안 됩니다. 아까 잠시 예를 들었지만 독일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독일 사람 몇 사람 안 만나봤고 일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일본 사람 만나본 사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것을 따져보면 이 세상 전체에 비해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경험입니다. 직장생활 아무리 많이 한다 그래도 몇 개 해볼까요? 10개 이상 아마 못 해볼 겁니다. 내가 사람을 아무리 많이 만나서 영향을 주고받는다 하더라도 깨끗하게 50명 안 바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회를 말하고 인간에 대해서 말하고 그러나 실제로 그것이 얼마나 한계 지어줄 수밖에 없고 제한될 수밖에 없는지를 이렇게 잘 보여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틀이 또 어떤 한계를 가지느냐 하면요. 내 안에 있는 이런 관점을 자꾸 키워나가야 되는데 키우지 못하게 막는 메커니즘이, 막는 시스템이 내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키우기 위해서는 기존에 만들었던 관점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깨야 되거든요. 근데 깨기가 싫어. 왜냐하면 이거는 분명히 내 경험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건데, 확실한 건데 왜 깨야 되느냐. 이 깨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때는 가급적이면 옛날 경험에 비춰서 이렇게 봄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경험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을 그만큼 줄여요. 차단을 시킵니다. 그 차단시키는 시스템을 우리는 보통 일반화시킨다 또는 왜곡시킨다, 삭제한다 그런 말로 표현을 해요. 일반화라는 말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일반화가 뭐냐 하면은 내가 한 하나의 경험을 유사한 다른 경험에 다른 것에 확대 적용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것을 한마디로 딱 요약해가 뭐라고 말했냐 하면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래요. 내가 어릴 때 닭에게 쪼여서 정말 혼이 난 적이 있다. 그럼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 닭에게 쪼였던 사람이 나를 쪼았던 그 닭만 무서워해야 정상인데 어떻게 해요? 모든 닭을 다 두려워해요. 일반화시키는 겁니다. 내가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다. 이러면 내가 빠져 죽을 뻔한 그 웅덩이만 무서워해야 정상인데
물을 다 두려워해요. 일반화 시키는 거죠. 그죠? 일반화 중에서 좋은 일반화도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 좋은 사람들이었다. 그럼 모든 사람은 다 좋은 걸로 이렇게 압니다. 좋은 일반화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일반화가 때때로 우리 자신들이 더 큰 관점을 만들어 가는데 방해가 됩니다. 새로운 관점이 들어오는데 장애가 돼요. 하나의 관점으로 가지고 전체로 이미 확대가 봐버리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이런 게 있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주변에 보면은 개신교 신자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개신교 신자 중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과 이렇게 친하게 지내다가 어느 날 싸워가지고 마음이 완전히 틀어져 버렸어. 그럼 그 개신교 신자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천주교 신자는 다 저래. 예, 이렇게 일반화 시켜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제가 수도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하고 만나서 이렇게 친하다가 어느 날 저 말의 행동에 상처를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수도자, 꼰벤또알 그 집. 제 한 사람에 대한 경험이 유사한 것과 확대 적용이 되어버립니다. 이걸 일반화라 그래요. 이거는 정확한 경험을 하는데 장애가 됩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데 장애가 돼요. 그 다음 왜곡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왜곡이라는 걸 뭐냐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과 객관적인 사실이 옳지 같지 않을 때, 서로 다를 때는 내 관점을 바꿔야 되는데 객관적인 사실을 왜곡시켜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애를 둘 키워요. 큰 놈하고 둘째하고 나이 차이가 한 2살 차이 나요. 근데 큰 놈은 엄마 관점에 의하면은, 엄마 틀에 의하면은, 엄마 말도 잘 듣고, 좀 성격도 유순하고, 느긋하고, 착해. 그래서 엄마 관점에 의하면 큰 놈은 착한 놈이에요. 둘째는 머리는 좀 좋은데, 좀 빠릿빠릿하기는 한데, 엄마 말도 잘 안 듣고, 형하고 잘 싸우고, 그래요. 보통 첫째, 둘째 있으면 그럴 경우 좀 많죠, 그죠? 예. 왜냐하면은, 출생 서열이 그렇게 만들 때가 참 많습니다. 먼저 태어난 애는 태어나서 보면은 엄마, 아버지밖에 없고 자기가 모든 관심을 독차지할 수 있거든요.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한숨 푹 자고 일어나도 그 장난감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둘째가 탁 태어나 보면은 지보다 덩치 큰 놈이 벌써 하나 있어. 자기를 내다보기도 하고 한 번씩 협박을 하기도 하고. 몸으로 육체적인 힘으로 하면은 당연히 못 따라가죠. 뭘 해야 돼요? 머리를 써야 돼. 그래서 둘째가 보통 머리를 빨리빨리 그냥 사용하다 보니까 빨리 발전을 해요. 어쨌든 엄마가 볼 때 둘째는 좀 이렇게 고약한 놈, 첫째가 착한 놈,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엄마가 하도 피곤해가 좀 쉬려고 탁 들어누워 있는데 옆방에서 둘이가 싸움에 붙었어. 참다가 쫓아가서 엄마가 막 쫓아가서 방문을 확 열어 제끼면서 누구 이름을 부를까요? 둘째 이름을 불러요. 왜요? 엄마 관점에 의하면은 문제, 말썽을 일으키는 어떤 말썽 사건의 원인 제공은 누가 한다? 둘째가 한다는 관점이 딱 있습니다. 둘째 이름을 딱 부르면서 야, 이 나쁜 놈, 이러니까 둘째가 엄마, 내가 앉아서 공부하고 있는데 형이 내 뒤통수를 먼저 때리잖아. 그래요. 자, 그러면 객관적인 사실과 이 엄마의 관점과 맞아 들어가요? 틀려요? 틀리죠. 엄마는 이제 틀리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돼. 첫째한테 물어봐요. 너 정말 때렸어? 근데 애가 두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큰 놈이 때렸는데 엄마 나 안 때렸어요 하고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만약 거짓말하면 엄마가 누구 말을 믿을까요? 큰애 말이 믿습니다. 왜? 내 관점하고 맞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큰애가 착한 놈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내가 때렸어요. 엄마 관점하고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하고 안 맞아 들어가. 이럴 때 엄마는 자기 관점을 바꾸는 것이 엄마가 자기 관점을 키워가는 하나의 좋은 기회인데 우리 안에서 하나의 메커니즘이 왜곡이라는 것은 자기 관점을 키우기보다 그 객관적인 사실을 왜곡시키려고 합니다. 어떻게? 엄마가 그때 무슨 말 할까요? 둘째한테 네가 무슨 맞을 짓을 했으니까 때리지 괜히 때렸겠냐? 이래 나가요.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을 자기 관점에 맞게 왜곡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틀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관점. 이게 우리 안에 그런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삭제라는 건데 삭제는 내 경험과 반대되는 경험들은 다 지워버려요. 없애버립니다. 두 사람이 한 30년 동안 너꺼 내꺼 없이 정말 친하게 지내왔어. 근데 어느 날 돈을 빌려줬다가 그 돈 문제 때문에 한 30분 대판 싸웠어요. 싸운 시간 30분, 친한 시간 30년.
그 싸운 30분이 지난 30년을 싸그리 삭제해버려요. 이론적으로 우리가 알죠. 그 30년이 훨씬 더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었다고 이론적으로 알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메커니즘이라는 이 삭제라는 메커니즘은 그 30분 싸웠다는 그 경험을 가지고 그와 반대되는 친했다는 그 나머지 경험을 다 삭제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정말 나쁜 사람이네. 너하고 내가 친구를 했다니 내가 바보지. 이러면서 이제 관계를 단절하죠. 그죠? 그렇게 잘 타고 다니던 엘리베이터를 한 5분 같이 고생을 했어. 그 다음에는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불안해집니다. 겁나. 예. 그게 뭐냐면 편하게 잘 타고 다녔던 경험들이 어떻게 됐다? 다 삭제당했어. 내가 정말 마음에 들고 존경하고 좋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에게서 단점을 한번 찾아보면 단점이 있을까요? 안 보입니다. 예. 이론적으로 알아요. 사람은 누구나 단점, 장점이 다 있다. 실제로 그 사람한테 단점을 찾을 수 있냐? 안 보입니다. 다 삭제당했기. 반대로 내가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 저 사람 없었으면 정말 살만 나는데 그런 사람한테서 장점을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장점이 안 보입니다. 좋은 점을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안 보여요. 왜? 다 삭제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는 있거든요. 내가 그걸 볼 수 있는 관점이 없어진 거지. 근데 이런 어떤 메커니즘들이 우리 안에 있는 관점들을 작은 것으로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축소시켜서 우리 관점을 갖게 만듭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요.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이 관점이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항상 옳은 것으로 생각해서 이걸 가지고 인간관계를 맺어 나가고 어떤 상황을 판단하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자기 나름을 평가를 하고 가치 부여를 하고 또 의미를 이렇게 붙입니다. 틀릴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이런 관점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관점이 그렇게 틀릴 수 있는 가능성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감정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가끔씩 그러죠. 우리가 신앙생활 따로 그 사람 인격 따로 그런 얘기들 많이 듣거나 또 보거나 우리 자신들 안에서도 그런 거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느냐 하면은요, 우리 관점 자체가 신앙인의 관점으로 바뀌지 않는 한에는, 변화되지 않는 한에는 우리가 그런 이중적인 신앙 따로 생활 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부터 설명드리고 싶은 게 이 관점이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던 예를 그대로 한번 들어볼게요. 이 컵에 물이 얼마 들어있다? 객관적으로 말하면 얼마 들어있어요? 자, 반 들어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객관적입니다. 그죠? 보통 주관적으로 이제 표현을 해요. 어떻게 표현해요? 반이나 남았네, 반밖에 없네. 이거는 주관적이죠. 그죠? 한번 이런 간단한 관점이 우리 감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봅시다. 없다 이렇게 말할 때 그런 관점으로 볼 때 내 감정 상태는 어떤 감정 상태가 될까요? 정서적인 상태는 뭔가 부족하다, 모자란다, 좀 아쉽다, 만족보다 불만의 상태가 그런 정서 상태가 내 안에 형성이 되겠죠. 그죠?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물 좀 주세요 이러면 줄 가능성이 높을까요? 안 줄 가능성이 높을까요? 안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이거 밖에 안 남았다는 이 관점이 우리의 감정을 만들어내죠. 특정한 감정, 좀 불만스러운 감정을 만들어내고 이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여유롭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행동으로보다 거부하거나 배척하는 그런 행동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반대로 물이 반이나 남았네. 그런 관점이다. 이러면은 여기서 어떤 감정 상태가, 어떤 정서 상태가 형성될 것 같아요. 반이나 남았기 때문에 뭔가 좀 만족스럽고 아직도 여유가 있고 좀 더 풍요롭다 이런 생각이 그런 내 안의 정서 상태가 형성이 될 거고 이런 여유 있는 그런 어떤 정서 상태 안에서 누군가가 물 좀 주세요 이러면은 줄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부터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 정서 상태뿐만 아니라 행동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인의 관점으로 바뀔 때 뭐가 바뀌어질 수 있다? 우리 안에 있는 정서 상태, 이제 평화로움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만족이라든지 행복함이라든지 이런 정서 상태가 바뀔 수 있고 동시에 우리의 행동도 신앙인답게 바꿔질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그 출발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은 관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점이 예수님께서 보셨던 그런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바꿔 나간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신앙인이 된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화나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그런 경험 많이 하죠. 그죠? 네.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보여줬던 이 예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봅시다. 아니면 이 예를 들게요.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질문 있습니다. 이 뜻이에요? 누가 알아요? 제가 알죠. 그죠? 네, 제가 알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을 화내게 할 지향이 전혀 없이 제가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한다고 알아들으면 그런 관점을 가지고 제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화가 나죠. 그런데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을 화내게 하려고 슬슬 비아냥거리는데 여러분들은 관점이 저거는 우리를 화내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 농담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화가 안 나. 그럼 화나고 안 나고는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관점에 달려 있죠. 그죠? 내 관점이 그것은 나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나를 비하하는 것이다. 욕하는 것이다. 인격에 대한 공격이다. 이렇게 내가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기분이 나빠져요. 그럼 나를 기분 나쁘게 화나게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것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죠?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가 아니고. 맞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예. 그냥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내가 화를 낼 뿐인 겁니다. 예. 내가 화를 내는 것과 화나게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죠? 예.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한다면 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도 기쁘게도 슬프게도 불행하게도 이렇게 해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내 인생은 누구한테 달렸다? 다 다른 사람한테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관점이 실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회개하라는 그런 말씀들이나 정말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씀이나 새 술은 새 포도주에 담아야 된다는 이 말씀이나 이것을 우리는 이 새로운 관점을 갖는 것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관점은 어디에 제일 많이 나타나 있습니까? 성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관점들이 참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서를 공부하거나 또는 교리나 이런 것을 배울 때 초점을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관점은 뭐였을까? 이런 상황이라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보셨을까? 그 관점이 무엇을 이거를 보고 그걸 닮으려고 그 관점을 내 것으로 하려고 이렇게 내가 애를 써갈 때 비로소 그때 내가 신앙인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냥 내 관점은 그대로 둔 채 예수님 관점만 머리에 이론적으로 다 알고 있어. 그거는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중생활을 신앙 따로 생활 따로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다운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관점들, 예수님께서 공생활 때 이렇게 보여주셨던 그런 관점들을 내 관점으로 이렇게 변경시켜 나가는 내 관점,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고 한계가 많은 그런 관점들을 이렇게 내가 점점 벗어던지면서.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비록 하루아침에 다 없앨 수는 없다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들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구나. 이걸 알면은요, 내가 뭐라 그럴까요? 절대화하고자 하거나 고집을 부리거나 이게 항상 진리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내 관점이니까 혹시 틀릴지도 모르겠다. 이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게 되죠. 그죠? 저 사람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이거는 굉장한 여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그 관계를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관점에 귀를 열어둘 수 있는 그런 아량이나 그런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관점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절대화하고자 하는 오류에 빠지지 않고 이 관점들이 제한이 한계가 많다. 그리고 이 한계에 지어진 관점들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조금씩 대치해 나감으로 해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을 바꾸는 것이라는 그 말의 의미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마침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